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날개 길이 75에서 85cm, 체중 100g 안팎. 이 작은 북극 제비 갈매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여행을 떠나는 새입니다. 매년 북극과 남극을 오가면서 무려 7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이어가는데요. 수명이 30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일생 동안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3번 왕복하는 셈입니다. 사실 북극과 남극의 직선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왕복하면 4만 킬로미터 정도죠. 그런데 북극 제비갈매기가 북극이랑 남극을 오가면서 4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7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건 지구의 자전과 대기 대순환을 영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등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면서 100g밖에 안 되는 몸으로 말 그대로 바람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 덕분에 북극 제비 갈매기는 날면서도 쉴 수 있고 쉬면서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기 전에 잠깐 증시를 한번 또 봤거든요. 4,62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40포인트 더 올라서 개장 초에는 이보다 더 오르긴 했었는데 한 0.9% 강세, 이제 4,600선 중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2%대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 2부에서 개미스쿨 시간도 있는 날이니까요. 지금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지 또 종합적으로 또 투자 전략도 같이 한번 짜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새해 들어서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일찍 갚을 때 부과하는 이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대출 종류나 금융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최대 0.3%포인트 인상됐는데요. 대출을 실행했을 때보다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조기 상환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자 수익이 줄었다는 겁니다. 은행들은 각종 비용을 반영해서 이 수수료를 다시 산출했는데요. 대출을 만기보다 먼저 갚을 때, 즉 중간에 되돌려주면 내야 하는 비용 수수료. 7글자로 무슨 수수료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중간 상환이 아니라 중도에 어디 가다가 중도에 그렇게 갚는 걸 말하죠.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네, 먼저 고용시장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랜 규직난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다음으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타이완에 뒤처졌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예, 실물 금 투자가 과열되면서요. 미조금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도 실손보험을 우회 청구하는 경우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래서 이제 정부가 실손 사기 신고 포상금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고령자를 위한 재고용 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필요하다고 하고
근데 이게 또 알고 보면 불리하다는 결과가 있어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60세 이상 근로자를 한 명 이상 채용한 사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사 대상 업체 중에서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77%였는데요. 이 중에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3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유형으로 봤을 때는 정년 연장을 하는 곳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제 다시 고용을 하는 재고용형 그리고 정년 폐지형 이런 순서였습니다. 별도의 제도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그냥 60세 이상이어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체도 50%를 넘었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고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은 그 유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 60세 이후의 평균 근속 기간을 비교했을 때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가 108개월로 가장 길었고 정년 폐지는 78개월, 그리고 정년 연장은 50개월이 넘었는데 반면에 이제 다시 고용을 하는 재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개월로 가장 짧아서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든 직종에서 계속 고용 후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재고용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 80%로 나타나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하나가 사업체별로 그러면 고용 형태는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그 경향이 달라졌는데 인력난이 심한 경우에는 정년 연장을 택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은 재고용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조사 사업체 25%는 현재 인력량을 겪고 있다고 답을 했고요. 이는 기피 업종이거나 또 뭐 근로 여건이 좀 열악하고 또는 회사 입지가 좋지 않다든지 이런 정주 여건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 중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 비율이 2021년에 37.5%였는데 지난해 40%로 상승을 했고요. 또 정년에 도달했지만 계속 고용을 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에 50%에서 3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부 직종만 계속 고용을 하고 그 직종 중에서도 이제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남기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고용시장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도 좀 탄탄하게 이어져야겠습니다만 청년 일자리도 또 문제고 이제는 청년들이 눈을 낮추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청년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1,2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여전히 대기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에 이제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중견기업이 10%대 그리고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전히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봉에 있어서 조금 눈높이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희망 초봉이 평균 4,3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400만 원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사를 고려할 수 있는 최소 연봉 기준은 평균 4천만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 이 정도면 이제 중견기업 초봉 수준을 이제 현실적인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낮은 임금 때문에 외면을 받았던 공무원을 도전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의 공개 경쟁 채용 선발 시험의 이제 평균 경쟁률이 24대 1 정도로 이제 9년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업체죠. 에듀윌에서 이제 지난해 4분기에 그 9급 공무원 과정에서 신규 가입자도 1년 전보다 2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0만 원이나 초봉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네요. 이게 또 경기 따라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맞습니다. 내년에도 이 뉴스 한번 또 보고 싶네요. 어떻게 변할지.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의존도가 또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자료인데요. 이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200여 개사를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13%밖에 안 됐습니다. 80%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높은 급여 그리고 고용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오히려 최대 수준까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미만 근무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67% 정도만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더 구하고 싶은데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습 기간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성이 낮으니까요. 그런 수습 기간 3개월 이상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이 있었고, 기업들에 따르면은 이제 생산성 확보를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3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그리고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가 이제 장기적으로 숙련이 되면은 이제 투자를 한 만큼 그 생산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인데, 이것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왜 김치 프리미엄 붙는다라는 소식들 있잖아요. 금값도 국내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또 왕왕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와서 원정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트코인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한국에서 외국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실물 금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달 10일 기준에 한국 금거래소 기준 순금 3.75g 이 한돈 가격인데 이 팔대 가격이 78만 1,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 시세보다 약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이건 팔대 가격. 예, 맞습니다. 이게 국내 큰 투자가 과열되고 원달러 환율이 변동하면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금은방이 많은 종로에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고객이 금을 파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금은방 세공 기술이 좋아서 금을 사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파는 외국인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입국 과정에서 1만 달러, 1,400만 원 이하의 현금이나 뭐 금 같은 거는 따로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요. 네. 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안해도 한국에서 금을 팔면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 원정 판매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10,000, 1,400만 원 이하로는 갖고 들어올 수 있으니 또 가짜 금도 막 기승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예. 이 1g당 금 가격이요. 2023년 말 기준으로 7만 6천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3만 8천 원으로 2년 만에 80% 이상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의 금값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0.2g짜리 금 키링, 1g짜리 금 돌반지 같은 이 콩알금으로 불리는 초소형 순금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위조금이 증가하다 보니까 한국 주얼리 산업단체 총연합회가요 최근 가짜 금 주의보를 공식 발령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종로 일대 귀금속 감정원 방문부터요 금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앱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도 한 50% 가까이 최근 들어 증가했습니다. 이 가짜금 논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 그리고 또 2010년대 초반에 금값이 치솟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금계에 구리, 은 등을 섞었다면 최근에는 텅스텐을 섞는 위조금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금과 거의 흡사해서 이 엑스레이나 레이저 등 이 비파괴 검사로는 감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녹는 점이 달라서 실제로 뭐 녹여보거나 뭐 금에 흠집을 내거나 이렇게 해야 감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1kg 기준에 텅스텐을 9%만 섞어도요 한 2천만 원 상당의 금을 빼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종로 금은방 같은 경우에도 이 혹시 모를 가짜 금 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요 금을 이제 매입할 경우에는 언제 누구에게 매입을 했는지 그리고 상담 시간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 이런 일도 있군요. 또 강영현 기자에게 갈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타이완에 뒤처졌어요. 네, 재정경제부 그리고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은 지난해 이제 한국의 1인당 GDP가
약 36,107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0.3% 감소한 건데요. 네. 이렇게 1인당 GDP가 감소한 게 코로나 직후인 2022년이죠. 이때 이후에 3년 만입니다. 1인당 GDP는 어떻게 구하나 보면은 먼저 이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 지난해 경상 성장률 3.8%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역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경상 GDP를 작년에 평균 원달러 환율로 나누고 그리고 총 인구로 나누면 이게 이제 1인당 GDP가 나오는 건데요. 각 숫자를 보면은 일단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 GDP 같은 경우가 0.5% 감소한 1조 8,662억 달러입니다. 이제 이 역시 23년 만에 줄어들었는데 또 실제 GDP 성장률 추정치 역시 1.0%로 2020년 이후에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상 GDP 총합이 적어졌고요. 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지난해 평균 환율이 전년 평균보다 58원, 그러니까 4.3%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달러 환산 GDP는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지난해 추산에서 이미 한국으로 훌쩍 넘어섰는데 타이완 통계청이 지난해 11월에 제시한 숫자를 보면은 1인당 GDP가 38,7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이완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AI 호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인데 다들 아시는 대표 기업이죠. TSMC. 여기가 이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 엔비디아 등의 납품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에서 공급망 핵심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타이완 달러가 원화에 비해서 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그 GDP라는 게 이제 국제 통용되기 위해서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 그러니까 또 뼈 아팠던 부분이 여기서 또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죠. 또 중요한 건 그래도 36,000달러대 이 정도면 뭐 선진국 수준입니다. 1인당 GDP. 근데 문제는 이걸 잘 체감할 수 있느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인당 36,000달러면은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거의 5,300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그렇죠. 있는 셈인데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이 정도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많진 않잖아요. 평균의 함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데이처가 이제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43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 그리고 대기업 금융 부동산 부분이 전체 국가 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평균값인 GDP는 끌어올리는데 대다수의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필수 생활비 부담을 급증을 하면서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생활 여유가 더 없는 상황이죠. 통계상의 성장이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지고 있지 못하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그 1인당 GDP가 36,000달러 시대, 뭐 4만 달러 시대가 오더라도 그 혜택은 일부에게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K자 양극화 성장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양극화되지만 평균은 또 약간 올라가는 것처럼 또 보일 수 있는데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그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또 보완을 해야 나가야 될지 또 같이 또 계속 고민해야죠. 자, 이완주 기자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비만 치료제 요즘 인기던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 맞잖아요. 이거 원래 실손보험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비만 치료제 특히 이제 마운자로라는 약품 네. 실손보험의 주단위 청구액이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300% 가까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는 이 미용 목적 필수 의료가 아니라서요,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문제는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제로도 허가가 되면서요, 이 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앞서 출시된 똑같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요, 비만 치료 목적만 있어서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10월부터 풀리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처방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병원들과 소비자들이 이런 우회로를 악용한다라는 건데요.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실손, 마운자로 이렇게 함께 검색을 해서요, 실손 처리를 해주는 병원을 쇼핑을 하듯 찾아갑니다.
또 내과뿐 아니라 피부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심지어 이비인후과에서도 이 보험 청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 보험업계에서는 그 백내장 실손보험이 크게 늘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당시에도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청구가 되면서 많은 병원이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주는 이 시력 교정용 수술을 백내장으로 청구해서 거액의 실손보험을 타갔던 겁니다. 네네. 이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은 거액이라서 실손보험 비정상 청구하기니 명확했지만 이 비만 치료제는 소액이라서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모니터링도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손보험 사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포상금까지 걸었어요, 정부가? 예, 맞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요, 오늘부터 3월 말까지 보험 사기 협의 병의원을 제보하면 예.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신고 대상은 실손 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또는 의사 그리고 브로커 등인데요. 이 대표적인 보험 사기 사례로는 미용이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형 비만 치료 시술을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들이 있고요. 또 병원 브로커가 환자와 공모해서 허위로 입원, 통원 서류를 꾸며서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만약에 의사나 간호사, 상담실장처럼 병의원 관계자가 직접 신고하면 최대 포상금이 5천만 원입니다. 또 브로커나 설계사가 신고하면 3천만 원이고요. 그 일반적인 환자가 신고를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내부자의 신고를 더 좀 기다리겠다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주는 포상금 외에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포상금을 받으려면요, 허위 진료 기록부나 이 녹취록 같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하고요. 또 수사로 이어졌을 때 참고인 진술 같은 것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포상금만 노린 악의적인 신고 등에는 포상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의 보험 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의 보험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부 관계자가 직접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 실손보험 사기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요것도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은 7자 정답인데요. 대출을 받아놓고 대출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갚을 때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하죠. 7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은행은 대부분 이제 자금을 빌려주고 그 이자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또 대출자가 일찍 갚아버리면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은행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쓰신다고 해서 저희가 돈 들여서 돈을 들여왔는데, 그렇죠. 이 조달 비용을 드리는 거니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벌써 갚아버리신다고요? 그럼 저희가 불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매기게 되는 거죠. 또 기회비용도 담겨 있고요. 또 새해 들어서 시중은행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이것을 인상했는데요. 이건 어떤 수수료일까요? 김성재님, 중도 해지 수수료. 물론 이게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성격은 있습니다만 두 글자를 좀 바꿔주셔야겠습니다. 7701님, 조기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라고 보내주신 분 정말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공식적인 명칭은 앞에 두 글자가 다릅니다. 김성희님, 수수료 내더라도 대출은 빨리 갚는 게 마음 편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795 쓰시는 분은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손님 내려드리고 정차 후에 퀴즈 참여합니다. 작년에도 유익한 방송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26년도에도 정말 잘 부탁드려요. 청취율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답도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계속해서 손님분들이 끊임없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예감을
꽉꽉 차서 차 안에서 한 4분이서 들으시기를. 윤인희 님도 정답 맞춰주셨고 동료에게 소소하게나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유익한 라디오라고 홍보를 해주셨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7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해 들어서 시중은행들이 이 수수료를 올렸다라는 소식. 자,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폭언 논란 시끄럽던데요. 또 한 러닝화 국내 총판 러닝화 브랜드의 국내 총판 대표라는 사람이 하청업체 직원 상대로 폭행을 했다라는 뉴스도 충격적이었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게 도입된 지 7년 차입니다. 이 제도는 제대로 안착되고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 갑질에 대처하면 좋을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일단은 폭력, 폭행은 볼 것도 없고 네네. 막말, 네. 폭언, 그리고 업무상 질책 사이. 네. 이거 어떻게 구분해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막말 들어서 괴롭다는 분들 상당 참 많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노골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즉각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고 또한 형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막말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경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지시 과정 중에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직장 내 막말을 일단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유형으로 분류해 본 겁니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못 때릴 것 같냐. 이런 식의 협박형 있을 수 있고요. 동물을 빗대서 원숭이도 너보다 낫겠다.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것도 못하냐라고 하는 비난형 또는 능력을 모욕하는 능력 모욕형 있을 수 있고요.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냐 이런 식의 비하 발언 아니면 신체 비하형 막말도 있습니다. 키나 체형을 비난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말도 이해 못하냐, 국어는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하는 식의 인격 모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대놓고 욕설을 하는 유형은 줄어들고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이나 협박형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바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지 않고 인격적인 모욕같이 좀 애매한 부분 조금 수위를 낮추면서 애매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노동문제 관련 단체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괴롭힘을 당한 330명 중에 17.8%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폭행, 폭언도 15.4%에 달했습니다. 보통 가해자 측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라고 항변하거나 질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사회 통념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줬다면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괴롭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욕설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모욕적인 그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이거 우리가 또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 또 급한 일이 터질 수가 있어요. 네. 업무 지시할 수도 있고 퇴근 이후에 또 야근을 갑자기 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그 괴롭힘 어떻게 좀 구분을 해봐야 될까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위 관계를 이용해야 되고요. 우위적인?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부분들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 이런 3가지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가 업무가 급해서 일반적인 업무 지시를 할 때는 대부분 괴롭힘의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급한 업무를 이유로 직장 내에서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급한 업무 연락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는 연락
강압적, 모욕적 방식, 심야 휴무 시간에 반복적 지시가 이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가나 심야 시간에 계속 업무를 한다거나 회신을 강요하고 질책하는 행위,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휴가 간 거 다 알면서도 네. 막 이렇게 했다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어요. 아, 외근 나갔다 오는 김에 뭐 좀 사다 주세요. 네, 또 상사가 특히 이제 심부름 시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와 무관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구분해 보면 좋을까요? 뭐 좀 상담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비서가 아닌데 사장이 자신의 점심 식사나 사장 가족들의 필요한 물품을 이제 사오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용한 식기에 설거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외적인 그 용도로 운전이나 수행을 강요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공항에서 자신들의 식구를 좀 픽업해오라라고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자녀의 숙제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왜 사이버 강의 듣고 시험을 패스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나 과제를 부하 직원에게 대리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내용과 관련 없는 사적 심부름은 모두 다 갑질에 포함됩니다. 이걸 또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부탁한 거지 뭐 이럴 수도 있겠으나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이거는. 횟수도 중요합니까? 얼마나 또 반복적으로 많이 했느냐? 네네. 그러니까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우발적으로 단 한 번 내 네. 이야기를 들어 이 땡땡아라고 음.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한 번. 네. 근데 이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없었고 해당 발언 이후에도 존댓말을 한 점을 들어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평소에는 존댓말 하다가 딱 한 번 내 얘기 들어 이 땡땡아 이렇게 네. 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질적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에서는 업무상 큰 불이익과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점, 업무를 긴급하게 배제해야 할 만한 필요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회성이라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또 그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런데 일회성인데 뭐 본질적인 업무를 배제하는 조치를 해서 그게 이제 효과가 오래 가거나 이렇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그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던데 한 그 러닝화 국내 총판 업체 사장이 하청 업체 또 하청 업체 근로자들 상대로 막 갑질했잖아요. 네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은 특히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더. 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 내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근로기준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사장님 내지는 직원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는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서 행해져야 이제 인정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하청 업체의 사장과 직원이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 범위,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근무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사용자가 다르면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청 소속이라 원청 직원을 사내로, 그러니까 사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원청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불러댄 뒤에 이들에게 폭언과 함께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일단 우선은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뭐 직장 내 괴롭힘은 사각지대에 있더라도 네. 그냥 뭐 폭행죄로 걸리는 거죠. 네네네. 또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특정 장소로 오게 했다거나 폭행을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은 강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언이 오갔다면은 이 자체로도 모욕죄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인턴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분들도? 일단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분들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네. 인턴 역시 뭐 근로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임금을 받고 뭐 경험을 쌓든 아니면 고용을 전제로 한 인턴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예를 들어 쇼호스트를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분들은 급여를 받는다기보다는 수당을 받고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은 네.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형식적인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어떤 관계에서 업무 수행했는지를 이제 두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뭐 업무 지시를 하고 그 상황을 따라야 하는 종속관계 있었느냐 이런 네. 것까지 보는 거예요. 네, 무늬만 프리랜서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사용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해서 이 근로자성을 최종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한번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에 따라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이 일정들을 공유하면서 정규직 직원들의 이 업무를 대체해왔다는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가 일정 등 또한 보고를 해야 됐다는 점에 의하면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가 인정돼서 근로자다라고 판정된 바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당시의 근로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따져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장영은 님이 왜 같은 집단에서 가족처럼 일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걸까요? 저는 불편한 말만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데 말이죠 라고. 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만 있으면은 물론 이제 회사 내에서 괴롭힘 없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분위기 맞습니다. 좋게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 근데 아까 그 러닝화 총판 그 사장 이야기처럼 거래처나 하청업체나 아니면 고객에게 내가 막 갑질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계약서상에 갑으로 그쵸. 적혀 있는 그분들의 갑질 때문에 곤란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이게 사실 갑들의 갑질을 받아내야 되는 이 직원들의 고충은 좀 더할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사업주 사장님이 직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요. 이제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해줘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전환이나 휴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및 교육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장님한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심지어 직원이 이런 거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분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욕설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는 먼저 끊어도 좋다라고 교육을 하거나 거래처에서 갑질을 하면 더 이상 영업하지 말고 회사로 그냥 복귀해라라고 하거나. 근데 또 이게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좀 용기가 필요해요. 네, 쉽지 않죠. 갑질에 대응하려면 또 증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녹음기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까? 네, 일단은 본인이 직접 그 말,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는 대상이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사전 고지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대화의 당사자일 때. 네, 대신 특정 장소에 녹음기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나에 대한 험담하는 거 녹음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증거 능력 없으시니까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뭐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나 증언을 확보하시는 것, 뭐 녹음하시는 것 좋고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관하고 대화 전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쭉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동료들의 위로 메시지 같은 거 도움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너무 심했어. 마음에 두지 마. 그 정황상 증거가 되는군요. 네네. 뭐 사장님은 왜 너한테만 그러시니? 뭐 이런 것들 다 도움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회사 내 공식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그 오진아님이 카톡으로 근무 시간 외 새벽이나 퇴근 후에 업무 지시하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로 보내주셨는데
요거 퇴근 이후에 연락하지 않은 법안 뭐 만든다는 얘기 좀 있었잖아요. 네, 많은 이제 직원분들께서 반가워하실 소식입니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데 네. 지금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퇴근 후에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초과근로 인정 등 우회의 규제로 좀 다루어져 왔는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에 이를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정말 급한 연락 아니고서는 업무 시간 외에 휴가 일정 등의 뭐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이런 거 받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않으실 수 있고 그리고 회신할 의무도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에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퇴근 이후에 연락하면 안 된다라거나 방송이나 어디 홈페이지에 오류가 났는데 연락할 수 없다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이것도 예외 조항을 어떻게 두는지도 좀 잘 봐야겠네요. 네.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삼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친 이재명계인 강덕구 의원과 친 정청래계인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윤성진 님이 조금 전에 10개월 아기 키우는 육아맘입니다. 육아하면서 TV는 못 켜고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아침의 시작은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덕분에 엄마도 경제 공부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부터 급여액이 2.1% 오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또 조건까지 또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게 있거든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또 들어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이 오르죠? 네. 2.1%. 맞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건데요.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선정 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의 70% 이하의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다 보니까 네. 바로 요 70% 구간이 어디인지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선정 기준액인 거고요. 올해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로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 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노인 가구의 소득이랑 재산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다 보니까 70%의 구간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에 맞춰서 대상 범위도 현실화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올해 단독 가구 어르신은 월 최대 34만 9,700원 받게 되시는 거고요. 네. 전년도랑 비교하면 7,19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에는 합쳐서 월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으시는 건데요. 1년 전이랑 비교하면 11,520원 인상됐습니다. 또 그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고 물론 많이 받으십니다만 네. 이른바 소득 하위 70%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기초연금 받는 대상은 정해져 있죠.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그냥 어르신들이 버시는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도 당연히 합치고요. 네. 이 실제 소득에다가 갖고 계신 집이나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가 되니까요. 평소에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재산 기준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대부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 토지, 건축물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예금이랑 적금, 주식 같은 거 금융 상품 굴리고 계시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있을 거고요. 또 배당 소득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포함. 그리고 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도 중요한데요.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갖고 계시다면 그 차량의 가액 전체가 월소득 환산에 적용이 돼서 기초연금 받는 게 조금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역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재산으로도 포함이 되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또 소득으로 포함이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보면 월 468만 원을 버는 1인 가구 어르신, 또 연봉 9천만 원까지 버는 맞벌이 어르신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각종 공제의 영향이 좀 큽니다. 공제요. 네,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할 때 버는 돈이랑 재산을 그냥 100% 다 잡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빼주고 저것도 빼주고 좀 많이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단 기본 공제로 116만 원을 먼저 빼주고요. 그리고 116만 원 빼고 나서 남은 금액에서도 추가로 30%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고 400만 원이고라고 하더라도 네. 계산상으로는 소득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으로 봤을 때 거주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는 집값에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거에 필요한 금액을 빼준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도 공제를 해주고 재산도 공제를 해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다 빼다 보면은 실제로는 꽤 큰 소득이랑 꽤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 소득 인정액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버는 사람도 받는단 말이야? 할 정도로 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집니다. 이야, 그렇다 보니까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소득이나 재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까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게 아무래도 나라 재정을 좀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100% 세금으로 나라 돈으로 지급이 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공제 혜택 이것저것 빼다 보면은 꽤 많은 분들 그러니까 소위 좀 넉넉하게 사는 분들까지도 이 세금으로 우리가 생활비를 보태는 게 맞는 거냐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초연금 받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기초연금을 드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세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국간이 좀 텅 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빈곤층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아주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복지부 역시 이거 심각성을 알고는 있어서 제도 개선 논의하겠다라고 입장 밝힌 상황입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또 선거 때 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또 공약이 네. 정치인들에게서 또 나올 맞아요. 수밖에 없죠. 네.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도 있죠.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불리하다라는 어르신들의 불만도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약 52만 5천 원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이 크게는 최대 50%나 깎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에 따른 요 조치인 건데요. 내가 젊어서 열심히 국민연금 부었더니만 아니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러면서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만 손해본다라고 요것도 계속되고 있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계제도 손질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성실하게 많이 부은 사람이 왜 또 손해를 봐야 하느냐. 억울하죠. 네. 부부가 같이 받으면 또 일부 금액이 줄어요? 네, 맞아요. 요거는 특히나 최근에 화두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부부 감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독 가구랑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을 한다라는 취지인 건데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씩을 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따로 받으실 때보다 합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데 자, 문제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적게 받아야 돼? 억울해라고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위장 이혼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늘었대요. 아니 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분양이라든지 네. 다주택자 되지 않으려고 혼인신고를 아예 안 미루고 네. 오히려 이제 노령층에서는 위장 이혼을 해요. 맞아요. 기초연금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거라서 정부가 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는 20% 감액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2027년도까지는 15%, 2030년까지는 10%까지 낮추는 방안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 분양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이 살지 않는 사람 위장 전입 시켜갖고 가구수 늘려가지고 분양 그쵸. 받을 때 이제 청약점 맞아요. 높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막 탈락시키기도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고령자분들 위장 이혼을 해놓고 기초연금 더 받으시는 분들을 아직까지는 전수조사한다는 얘기는 없고. 네, 그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정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장 이혼까지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첫 감액하는 네. 비중을 좀 낮추겠다. 낮추겠습니다. 감액을 라고 덜 하겠습니다라고 그 입장을 방향으로. 내놓은 거죠. 근데 또 이게 그 소득하위 70%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이긴 한데 또 재원은 또 한정적이고 맞아요. 빠르게 돈은 또 고갈돼 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감액을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쵸. 또 한쪽에선 불만이 나오고. 그렇죠. 일단 뭐 제도의 개선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 이거 본인이 직접 챙겨서 신청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가만히 네. 있는다고 주는 거 아니고. 맞아요. 요거를 이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고 그냥 내가 나이 들면 받는 거 아니었어?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8월생이시다. 그러면 만 65세 생일 8월 전, 한 달 전이니까 7월부터 어허.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나는 인터넷 좀 익숙해, 뭐 신청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라고 하시면은 복지로 사이트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뭐 거동이 좀 불편한 상황이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번호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가 1355번입니다. 네.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요? 맞아요. 이제 직원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죠. 오셔가지고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요거 접수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나는 찾아갈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드네라고 이거는 이제 하시면.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분들 중심으로. 맞아요. 네, 뭐 이렇게 함부로 인력이 신청하시면 안 한계가 되고요. 있으니까. 네, 요거는 그래도 꼭 하셔서 신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는 1355번, 1355번이요. 그리고 아까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0195님이 패널분 정말 똑부러지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활력소가 되겠네요.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시가요 1% 이상 올라서 코스피가 4,640선까지 가고 있는데 이 흐름 얼마나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2부에서는요 곽상준 대표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